제가 사실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본전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지금도 발생하고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돈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 이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접어버리고 그 역량을 다른 곳에 미래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려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 하나는 일단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주환입니다. 파운더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블루오션 시장이다라는 것, 메모리에 비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왜 파운더리에 대한 최근에 열풍이 시작됐는지 TSMC 실적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슈퍼의리라는 단어들을 가끔 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고, 그다음에 칩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파운더리의 확고한 부동의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TSMC인데,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 공장이니까 먼저 고객이 물건을 어쨌든 발주해주고 그 물량들을 수주했을 때만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의 가장 선단 쪽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난 한 반세기 이 정도를 제조업 쪽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물론 자국 내에 공장을 돌릴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도 않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사 제품의 최종 고객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에 많이 있기도 해서 아시아 지역에 공장 짓는 것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직접 제조 공장을 갖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 내에는 특히 설계 위주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본사들을 주로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 빅테크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 칩을 팔긴 해요. 자사의 반도체 칩이 있기도 하고 AI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동차 반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라고 주로 지금 그 원래는 그래픽 칩이었었는데 최근에 AI용으로 전용되어서 많이 쓰고 있는 로직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인데, 미국 기업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것들을 선호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했는데 이거 제품을 만들어줄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반도체에서 직접 설계는 하지 않지만 고객이 만들어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칩을 제조해 주기만 한 것,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해주는 이제 외주 업체인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게 TSMC고 그런 업종이 바로 파운더리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파운더리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수준은 현재 파운더리 업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기술들을 원합니다. 3나노, 2나노, 1.8나노, 1.6나노.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양산까지 가능한 회사는 현재로서는 TSMC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시장의 일부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TSMC를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하면 TSMC 의존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파운더리 시장이 조금 분업화가 되면서 가격도 조금 인하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TSMC 외에는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파운더리 시장에서 1위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그로 인해서 슈퍼의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감이 많다기보다는 TSMC라는 일개 기업이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똑같은 파운더리지만 인텔과 삼성전자는 공장을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 고객을 확보를 못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파운더리 내에서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본인의 기술력을 선전할 때 쓰는 거는, 우리는 무슨 공정을 먼저 도입했다, 선제적 도입했다는 것과 우리는 몇 나노 제품을 먼저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회사에서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하는 많은 멘트들인데,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리고 또 높은 수율을 가지고 내줄 수 있는지, 그다음 신뢰감 있는 제품들을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TSMC는 고객의 니드를 딱 맞추는 수준에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TSMC보다 앞선 기술을 도입하며 고객들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달랐던 건데, 애초에 파운더리라는 산업은 반도체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삼성전자 잘하던 D램이나 낸드를 만드는 거는 반도체 제조업이죠. 제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트나 백화점에 내가 만든 물건을 잘 진열해 놓고 가격 태그를 붙여 놓고 그다음에 좀 그 당시에 좀 핫한 모델들로 광고를 하면은 많이 팔리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서비스업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고객이 없으면은 존립할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인 거라 내가 뭔가를 미리 만들어서 전시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 고객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 확보 없이 기술 개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사실은 실제로 쓰일 데가 없는 기술이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고객은 나는 아직까지도 3나노 필요 없어, 4나노면 충분히 하는데 삼성전자는 나 3나노를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는 전략.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10나노에서 7나노로 올 때 삼성전자는 먼저 EUV를 도입했어요. TSMC는 EUV를 더 늦게 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 나는 봐라, 난 최신 기기인 EUV를 먼저 도입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좀 물량을 맡겨줘라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율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장비가 바뀌다 보면. 그런데 TSMC의 전략은 기존에 하던 것을 최대한 끌고 갈 거야.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율, 가격도 낮출 수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이라는 것들은 비즈니스 전략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서비스업을 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란 공통점이 있으니까 내가 반도체 제조업을 잘하니까 서비스업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라는 것은 파운더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불량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파운더리는 고객이 설계를 해준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객,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SMC의 가장 큰 고객은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고객은 애플이고, 그 다음에 AMD 이런 기업들이 되는데, 보면은 고객들이 주는 설계제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 오토캐드로 그려놓은 회로도인 거예요. 우리 과학책에 보면은 뭐 저항, 콘덴서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 그런 회로도인데, 이거를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서 주고 반도체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주는 설계도를 공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설계도로 다시 한번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파트너사들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한 걸 또 최종적으로 본인 공장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파운드리 업체에서 설계 병행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네트워크와 경험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설계 능력이 TSMC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공정 기술이 있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어렵다. 설계 능력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파운더리에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수로 보면은 분명히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TSMC 아마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TSMC의 절반이면 몇백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고객의 수가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 고객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의 삼성전자 자체 LSI 부문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외부 제3자 고객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80~90% 이상이 TSMC의 고객이 겹쳐 있을 거예요, 같이. 결국에는 물량을 TSMC한테 물량을 뭐 80을 주고 삼성전자 20을 줄 거냐, 70을 주고 삼성을 30을 줄 거냐, 90을 주고 10을 줄 거냐. 이러니까 분배의 문제인 거거든요. 고객 수의 문제보다는 이 분배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물량 확보가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고객에 대한 신뢰를 얻어서 TSMC의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왜 물량을 많이 배정을 안 해줄까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받았는데 TSMC가 만든 것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또 하나는 수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량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심지어 가격도 더 싸요. 그래서 가격이 더 싸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거잖아요. 성능이 좀 더 좋은 제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품 기술의 문제인 거예요. 양산까지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양산 제품의 기술력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양산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서 TSMC에 만든 것보다 만족도가 낮으냐? 거기는 설계 능력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운더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그 네트워크,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제 공정을 원래 뭐 디램 낸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친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험치도 높고 한데, 근데 완전히 공정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사실은 뭐랄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정으로 갔을 때에 이런 거죠. 앞에서 설계를 잘 만들어주면은 공정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공정이 쉽게 갈 수 있는 설계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 능력이 떨어지면 공정이 어렵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율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현재 HBM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퀄테스트가 통과 못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 발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원인의 대부분의 문제는 설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이 삼성전자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본전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지금도 발생하고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DS 부분에 왜 영업이익이 1조밖에 안 나왔느냐? 낸드와 디램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파운더리에서 적자가 그걸 다 깎아먹어 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냥 돈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연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설계 능력도 경쟁사 대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접어버리고 그 역량을 다른 곳에 미래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려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죠. 하나는 일단 기에 투자된 그 말이 너무 크다라는 거. 제가 듣기로는 100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접게 되면은 인텔에서 CEO 교체되는 상황을 보셨잖아요. 아마 주주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도 삼성 경영진에 대한 비토가 굉장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파운더리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2019년 정도인데, 그거 시작하게 됐던 모티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당시에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현재 이재용 회장님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최고 경영자가 의혹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직원들이 이거 없앱시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옵션에서 제외하고 다른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게 파운더를 접지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냉정한 비즈니스만을 본다면 접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는 그럴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가 좀 지속될 것 같다. 파운더리 때문에 DS 부분의 실적이 계속 이제 토해내는 상황들.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설계 부분들도 좀 더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좀 연약한 부분 같은 것들도 보완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메모리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운더리 쪽에 있는 인력을 일정 부분 메모리 쪽으로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투자도 축소를 하겠다고 그랬고, 미국에 지려고 했었던 파운더리 공장도 일단 보류 내기는 지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파운더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전력 투구를 할 때에도 쉽지 않았잖아요. 파운더리 쪽에서가. 근데 일단은 올해는 최소한 힘을 좀 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2024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하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같을 거야. 1,0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거의 같아요. 6조 5천억 원에서 6조 6천억 원 이 정도였는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떼어놓고 보면 작년 삼성전자 1분기에는 1억
9천억 원이었었거든요.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물론 하이닉스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하이닉스는 2조 7천억 원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올해를 놓고 보면은 아직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대부분 증권사 컨센서스는 7조 원 정도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 7조 원이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 6조 6천억 원 중에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얼마일까라고 좀 추론해봐야 돼요. 이거는 공식적인 집계된 것을 회사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냐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적인 전자회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서 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전장 회사가 있죠. 오디오 전장 회사.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든 이익이 다 삼성전자의 북으로, 그러니까 이거 실적으로 이제 이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전 제품들이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언급했던 4개 정도의 부문을 따져보면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최소 5조 원은 넘을 것 같다. 5조 원에서 5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 부분은 많아야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산술적으로. 자, 그러면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 1조 9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1조 원이 된다.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올해 7조 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 얘기는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악화된 거죠. 자체적인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고 경쟁사하고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6조 6천억이라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사에서 들은 이제 제보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보도자를 뿌렸대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제발 쓰지 말아달라.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들여놓고 본인들이 사실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게 포장되는 것도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본인들한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반도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표현인 거라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선방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은 훨씬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이 문제인 건 아니고요.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문제라니까, 이거는 일단은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좋은 제품을 만든 후에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고객을 확보할 거냐, 우리가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이냐. 근데 현재는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략이 다 효과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당장 HBM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왜 시장 점유율 하이닉스 1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냐라고 생각하냐 하면, 결국엔 HBM 시장이 올 연말까지는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메모리 시장에서 다른 제품은 수요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HBM이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고, 결국에는 HBM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 점유율은 금액으로 환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량으로 삼성전자 많을 거예요, 현재도. 그렇지만 금액으로 했을 때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의 그 비중이 높으니까 하이닉스가 금액 환산됐을 때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연말까지는 저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의 서열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하이닉스의 1위인 포지셔닝은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것 같다, 확고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어 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안에는 삼성전자 HBM에서 어떤 반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도 반전이 어렵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이 이미 얼마 전에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4 6세대 제품이죠. 아마도 하반기 정도의 양산, 빠르면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HBM4의 시제품 테스트 샘플을 이미 엔비디아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4 개발이 끝났다라는 어떠한 뉴스도 접한 게 없습니다. 개발이 일단 끝나서 자체적인 테스트에서 오케이가 돼야지 고객한테 샘플을 보낼 거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은. 근데 고객의 샘플을 보냈다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초까지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보냈다 하더라도 바로 고객한테 납품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샘플조차도 언제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근데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이미 샘플을 보냈다, 1분기 말에. 여기에서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달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격차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가더라도 올해 안에는 어떠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내년은 그걸 어떻게 되냐, 내년을 벌써 예측하기 좀 쉽지가 않죠.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도 AI 시장이 작년 올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조차도 많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장 예측하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내년이 되면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올해만큼 투자를 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 너무나도 많은 돈을 2년 동안 퍼부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투자만 했지 거기서 어떤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도 또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여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왜냐하면은 2년 정도 AI 투자를 했으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전환율이 한 50%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AI를 활용한 수익 모델이 아직까지는 등장한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큰 돈을 벌지 못한 상황인데 50% 정도의 AI 데이터 센터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를 다 100% 전환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왜냐하면은 AI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현재 대부분의 돈을 거기서 벌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 그래서 내년이 됐을 때에는 아주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생기지 않는 한은 AI에 대한 투자는 일단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AI의 수요가 증가율인 거죠.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투자 증가율이 급감하는 거예요. 작년에 약 300%에서 올해 약 100%에서 내년에 막 10%가 된다고 생각하면 원래 빨리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거죠. 약 50%의 확률로.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와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내년에는 그럼 잘할 수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AI 시장 자체에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만 일단은 조금 예측을 하는데 현재 이미 샘플 테스트에서 몇 개월을 경제가 뒤졌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시장 점유율 발표를 나오면서 저도 방금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분기 실적 발표한 거가 아직까지 기존에 이제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연장선에 있는 데이터는 아직 아니어서 좀 저는 이제 확실한 그 멘트는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아마도 지난 4분기에 트렌드 포스에서 발표했던 시장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 1위긴 했었는데 하이닉스랑 격차가 3%포인트가 안 났어요. 2.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인데 만약 1분기에 지금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7조 원이 예상이 된다, 영업이익이.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는 1조 원이 될까 말까 한다. 이 정도 격차를 벌어졌다는 얘기는 시장 점유율 격차도 역전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다른 기관의 발표가 나오더라도 아마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게 좀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LG반도체와 현대반도체가 합병을 한 직후에 일시적으로 하이닉스의 전신이죠. 현대전자, 현대반도체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몇 분기 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거는 물리적으로 두 회사 합쳐놨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30년 좀 가까이 삼성전자가 D램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분기에서 역전이 된다면 제가 반도체의 역사상 가장 큰 어쨌든 이제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큰 이벤트는 이제 인텔의 지금 위기 이론인 거죠. 인텔은 메모리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를 통틀어서 탑 1을 25년, 30년을 유지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 컸었고요. 근데 이제 1위 업체 1위 자리를 엔비디아한테 2년 연속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뉴스였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1분기 시장 점유율 역전은 제가 볼 때 메모리 시장에서는 정말 큰 뉴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례적일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은. 그런데 아마도 지금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 전망치를 예상해 보건데 1분기의 양극화 양상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 1위가 하이닉스인 상태가 한 분기로 그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오랫동안에는 연속해서 1년 내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1년 중에 4개 분기 중에 최소한 2분기나 3분기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회성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현재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또한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1분기 이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면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HBM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HBM에서 어떤 리딩 컴퍼니가 되지 못하고 쫓아가는 기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AI를 제외한 부분에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기업의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가격의 변동폭이 큰 메모리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마땅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반도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HBM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것이지 AI와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자립하겠다고 천명한 게 2014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후로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면서 이제 반도체 칩과 여러 가지 생태계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24년 정도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300조 원에서 500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하겠다고 했는데 훨씬 수입이 더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만큼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급자족하고 있는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율이죠. 금액보다는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중국 쪽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걸 대체했던 것들이 이제 대만으로 가는 수요들인데 이제 대만으로 가는 수요는 거의 다 TSMC로 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칩셋에 구성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연쇄적으로 대만 향으로 가는 이제 수출이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쪽의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지난 1, 2년 정도에는 사실은 중국의 내수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5%를 사수하느냐 마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2분기가 되면 오히려 절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이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구 환신이라는 내수 부양책을 꺼내들고 사실은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IT 제품을 사게 되면 본인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찰로 다시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칩스법에 의해서 투자람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다시 돌려준 것과 비슷한 것들을 일반 시민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 내수의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중국 쪽으로 수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언젠가는 그쪽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 실적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작업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D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 불을 지폈던 것은 아마도 트렌드포스트에서 나왔던 이제 분기별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2025년 4분기 정도 되면 꽤 D램 점유율이 한 1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램이 시장 점유율 탑10을 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보면 작년 4분기까지는 뭐 탑10 리스트에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아직은 트렌드포스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의 발표 내용 보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과연 이게 4분기에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15%라는 수치는 우리가 조금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D램을 책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창신 메모리라고 있고요. CXMT라고 약자를 쓰고 있는. 그다음에 낸드는 양쯔 메모리라고 있어요. YMTC라고 우리가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기업의 생산량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팩트거든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생산량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는 건 확실히 이건 맞습니다. 이 방향이 그리고 앞으로도 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DRAM과 낸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언제쯤에 한국 기업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한국 기업의 메모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근데 결국에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가 만든 메모리 제품을 무슨 미국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팔겠습니까? 대부분 중국에 있는 자체 중국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수용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중국도 원래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것이 자급자족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3세의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출이 아니라 내수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내수 시장을 우리가 조금씩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은 빠르게 중국 이외의 지역의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더 우리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미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취약점이 되고 있는 중국 쪽에 우리가 많은 수출 물량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리스크 요인이라면 어차피 그 방향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낮춰야 된다라면 이 기회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물량 비중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든 칩을 미국에 팔려면 관세가 지금 245%까지 높아졌거든요. 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관세가 24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의 칩은 100% 중국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중국 내수 시장은 중국 로컬 기업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결국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생산 의존도 자체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 의존도 포트폴리오에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DRA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50% 물량 기준으로, 금액 기준은 아니지만 중국 생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만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대부분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한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의 50%가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멀지 않은 장래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중국에서 만든 칩을 오로지 중국에서만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생산 물량도 조금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감히 조언을 드려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은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특정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대상이었죠. 모든 중국에 대한 기업이 대상은 아니었었고 이제 화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래를 못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우방국도 점차 강제적으로 그 제재 동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장비 중요한 핵심 공정 장비들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다가 좀 지나니까 핵심 칩들을 또한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AI에 관련되어 있는 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고사양의 HBM도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까지 H100 이상은 팔 수 없었고 H20은 팔 수 있었는데 바로 어저께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으로부터 해서 저사양 칩이었던 H20도 이제는 중국에 팔지 못한다라고 되어버리니까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생태계에 관련된 전반적,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 DRAM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생태계에 관련된 거래를 중국과 하지 못하게 되는 제재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추격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다. 지금도 만약에 중국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중국에서 D램의 한국 추격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을 겁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그나마 격차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는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로직 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7나노에서 막혀있고 4나노, 3나노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 중국에도 파운드리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SMIC를 비롯해서 그것도 결국에는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런 면이 결국엔 추격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이제 플러스 효과라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결국에는 사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고객이잖아요. 우리의 고객들이 사실은 우리 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반도체 제재와 특히 이번에 무역 장벽을 쌓는
일단 환율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것들이 전쟁이 점차 장기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수혜가 10이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있는 타격은 5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미국 기업은 훨씬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이 한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거 어떡하냐? 실력으로 극복해야지 그거를 어떤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그 격차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무역 장벽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메모리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가 중점적인 이제 우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경쟁사는 없어요. 디램이나 낸드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후발주자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쫓아오고 있다. 근데 점점 빨리 쫓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메모리만 놓고 보면은 쫓아오는 거를 우리가 지연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죠.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화해 주는 것들, 이제 반도체 장비를 EUV뿐만 아니라 모든 컨벤셔널 장비들도 중국에는 아예 팔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굉장히 강경한 조치들 같은 것,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지만 EUV를 앞으로도 계속 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지연된다는 건 속도만 늦춰주는 거지 추경 계속 한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 자체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하나 장비 쪽을 놓고 보면은 이게 재미있는 이제 팩트가 하나 있는 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 AMAT라는 장비가 있고 램 리서치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탑 10을 딱 하면 리스트에 1등과 3등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2등이 ASML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본 기업이 하나가 이제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빅4를 형성을 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제약을 걸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이 됐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이 됐는데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증권거래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보면은 AMAT와 램 리서치 같은 미국 장비 업체들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몇 % 발생하는가라는 것들을 도표로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이 고객 포트폴리오가 가장 컸었고요. 여전히 그 비율이 35% 이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네덜란드 ASML은 EUV를 중국에 한 대도 못 팔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조치를 시작한 이후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 정부에서 강한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들이 눈가리가 아웅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EUV 장비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일례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로 얼만큼 갔느냐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중국으로 42%가 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42%,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국으로 갔다라는 게 중국 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한국, 미국, 대만 기업들의 공장으로 간 것도 일부는 있을 건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확대할 요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생산 캐파는 오히려 축소되는 게 지금 방향이잖아요. 다른 나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일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지금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장비를 그렇게 많이 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외자 기업들이라면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42%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국 로컬 기업한테 갔다고 보고요. 일부는 지금 사실은 공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새롭게 공장을 확장하는 곳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절반 이하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져가도 지금 가동할 만한 공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전 세계 42%의 공정 장비를 사재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에서 그 장비들을 사기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우회로도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의 돈은 지금 무한적으로 갖다 써서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쓰지는 않지만 장비를 무조건 사다 놓고
그걸 어딘가 지금 빈 공장에다가 지금 랩에 쌓은 상태로 지금 보존하는 거죠.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 장비들은 사실은 셋업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분위기가 중요해지거든요. 뭐 여기 이제 불순물도 중요해지고 뭐 여기에 지금 뭐 어떤 거는 이제 진공이어야 되는 것도 있고 수분도 중요한데 셋업되기 전에는 랩으로 잘 쌓아놓으면은 몇 년이 지나도 새 제품 같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도 대부분의 공정 장비는 중국에서 어딘가에 고이 모셔놓고 지금 사재기한 상태로 갖고 있다가 점차 본인들의 생산 캐파가 확대에 맞춰서 그 미국에서 미리 사재기했던 장비들을 갖다가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반도체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EUV 장비가 정말 막혀 있는 미국이 기업이 아닌 기업만 지금 피를 보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EUV를 쓰지 않는 한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취입 개발 능력 속도는 별로 늦어지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D램이나 낸드 제품에 반드시 EUV가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EUV가 7나노까지는 EUV 없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보면 정설인데 그것도 지금 정설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대부분 이제 얼리버 보면은 팹리스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 그룹이거든요. 알리바바라든가 이쪽 기업들인데 이 화웨이의 자회사 중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는데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5나노 칩을 곧 양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EUV 장비는 못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산업계 엔지니어들의 정설은 EUV 없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옛날에는 10나노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TSMC와 중국 기업들이 EUV 없이 7나노를 성공하니까 한계가 이제는 7나노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나노를 EUV 장비 없이 중국에서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말이 바뀌어야 돼요. EUV 없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5나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이거는 뭐 지금 그냥 여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 ASML의 마케팅 전략에 놀아놨다라는 얘기가 돼요. EUV 없이도 5나노까지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훨씬 비싼 EUV를 팔기 위해서 EUV 없이는 10나노는 절대 안 돼.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7나노 절대 안 돼. 또 거짓말이 되니까 5나노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 바꾸면서 지금 결국엔 마케팅 전략에 모든 기업들이 놀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기업들의 장비 없이 그걸 해내는 거잖아요. 미국, 한국, 대만 기업들은 좋은 장비를 써서 그걸 한 거예요. 뭐 7나노 한 거고 4나노를 한 거고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도 뭐 12나노, 13나노 한 건데 중국이 만약에 지금 D램 같은 경우 아직은 뭐 16나노, 18나노지만 EUV 없이 14나노, 13나노를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장비로 그걸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인력의 수준이 미국, 한국, 일본, 대만보다 더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 실력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설계 능력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ASML이 그동안 좀 허풍을 떨었던 것이든지 정말 EUV 없이 안 되는데 그것을 중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좋아서 극복해낸 것이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의 추격 속도를 늦출 수 없다라는 쪽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추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늦출 수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는 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이냐라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이냐를 따져보려면 왜 중국이 과거보다 추격 속도가 빨라졌을까를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옛날에는 뭐 5년 차이가 난다, 뭐 7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속도 차이가 2년밖에 안 난다라는 얘기, 또 일부 좀 성급한 쪽에서는 이젠 똑같아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분명히 5년 이상을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는 사실은 무어의 법칙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주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이 뭐냐면은 2년이 지나면 IC 칩의 집적도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2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적도가 2배 된다는 얘기가 퍼포먼스가 2배 된다는 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메모리냐 메모리가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GPU 같은 로직 디바이스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는 달라집니다. 메모리에서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용량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나 GPU에서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2배가 된다는 얘기, 연산 처리 능력이 2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메모리냐 비메모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퍼포먼스가 2배가 된다는 뜻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무어의 법칙이 지속 가능하려면 2년에 한 번씩 정말 집적도가 2배가 되려면은, 집적도라는 거는 같은 면적 안에 2배만큼의 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2디멘전이잖아요. 우리 같은 거 웨이퍼에서 칩은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래서 칩이 2배가 되려면은 가로 세로로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칩 하나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큼 줄어야 되느냐? 2분의 1로 줄어들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가로세가 곱해지면서 2배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배만큼 줄어들면 되는데, 자, 루트 2배라는 것들은 무리수니까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 0.7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던 거기에 가장 작은 디자인 선폭이 0.7배만큼 줄어 있어야 돼. 30%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15년, 20년 전부터 이미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빠르게 이제 기술을 공정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빠르게 진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공정 진보가 한계가 와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콘 웨이퍼로 이제 그 안에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무어의 법칙보다 뭐 2배, 3배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두 업체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도망치는 속도는, 예를 들어 속도가 이제 옛날에 100으로 도망쳤으면 지금 이제 20, 30의 속도로 도망치고 있는 거죠. 기술 혁신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는 아직까지 더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어의 법칙에서 5분의 1 수준이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는 토끼의 속도와 쫓아가는 거북이의 속도가 점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역전이 돼서 도망치는 게 토끼가 되고 도망치는 게 거북이가 되고 쫓아오는 게 토끼가 돼 있는 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한테 붙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최소한도 그 갭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갭이 축소되면 우리의 시장이 조금씩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빼앗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을 했을 때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이 딱 정해져 있는 코스에서만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실은 그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니까 무조건 그 선에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이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제 빨리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쫓아오는 사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공정적인 기술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빨리 도망치는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솔루션을 찾기 어려졌다는 게 저의 진단이고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후발주자 쫓아오는 사람한테 도망치려면 이제는 달리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추격자와 도망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경찰과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인공이 도망치고 악인이 쫓아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추격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정해져 있는 직선적인 코스로만 달릴 필요가 없어지죠. 골목으로 달려도 되는 거고, 때로는 장애물을 뛰어도 되고 담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최소한 메모리 쪽에서의 추격을 떨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쫓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앞에 달리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면서 달릴 거예요. 등판을 보면서.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던 내가 잡아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동과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반도체에서 현실로 오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쫓아오고 있다가 앞에서 그 피사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새길로 가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는 1차원적인 추격전이 아닌 2차원, 3차원적인 추격전으로 바꾸어서 어쨌든 이제 일단 어떤 이렇게 룰을 자체를 바꿔야 된다. 반도체에서, 메모리에서도. 근데 메모리에서 룰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이제 10나노 다음에 12나노 다음에 11나노를 하는 건 룰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일한 기존의 1차원적인 코스를 계속 달리는 거고요. 근데 이 방법 가지고는 떨쳐버릴 수 없다. 룰을 바꾼다는 얘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메모리 내지는 메모리에다가 일정 프로세서 기능을 포함한 멀티칩, 올인원 칩 같은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거는 단순히 공정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설계하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설계하기 이전에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로 설계의 싸움이고 설계 이전의 상상력의 싸움이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천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국 반도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52시간제 제약을 풀어달라. 이 얘기는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의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학과 졸업생 수를 재학생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달라. 이거는 인력의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물량으로 승부하던 시기는 이제는 거의 제가 볼 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설계에서도 그렇고 공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경험치를 가지고는 전혀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천재 내지는 초천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일 수도 있고 공정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국에서도 좋고 뭐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디서도 좋고 그 소수의 초천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영입하는 것들이 일단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 시간의 물량 공세와 인력의 물량 공세로 후발주자를 떨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천재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